당신께서는 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마치 마음의 연못 위로 끝없이 잔물결을 일으키는 바람처럼 생각만 떠올려도 다시금 파문이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당신을 흔든 것은 그 사람입니까? 혹은 그 사람이 던지고 간 한순간의 말보다 그 말을 붙잡고 놓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이 더 깊은 진동을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바람은 늘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연못은 쉽게 잔잔해지고 어떤 연못은 오래도록 흩어집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못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떤 표면을 지니고 있을까요? 상처를 준 이는 사실 당신 안에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이 보여준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드러난 당신의 두려움, 당신의 집착, 당신의 기대, 그리고 당신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내면의 그림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바라보는 일은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왜 나는 이 감정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가? 를 조용히 되묻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상처는 마음을 찌르는 날카로운 물건이 아니라 당신 마음 속에 이미 있던 미세한 금을 드러내는 빗줄기입니다. 그 빛이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금이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처는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고요히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떠오른 진실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감정이 어떤 자리에서 피어났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이 어떻게 고요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여정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한 길이 아니라 당신 마음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가볍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첫 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 마음의 파문을 바라보다. 마음은 때때로 물가에 놓인 작은 바가지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바가지를 톡 건드리면 그 울림은 곧 멈춰야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 울림을 오래 품고 있었습니다. 스친 말 한마디였지만 그 말의 잔향이 마음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되며 당신의 하루와 밤을 따라다녔습니다. 당신은 처음에는 그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 말투, 그날의 분위기까지 세세히 되살렸습니다. 그러나 기억을 아무리 되짚어도 마음의 파문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장면을 떠올릴수록 파문은 더욱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순간 조용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스며 나오듯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내 마음을 흔든 것은 그 사람일까? 처음엔 그 물음조차 불편했습니다. 마치 상처를 준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질문은 재차 다가왔습니다. 바람이 있어야 파문이 생기지만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흔들린다면 그 흔들림은 바람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진실처럼 당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연못을 들여다보듯 그날 이후의 감정을 천천히 헤아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쾌감, 억울함, 어쩌면 부끄러움, 그리고 잘 설명되지 않는 막연한 불안까지. 그 감정들은 서로 뒤엉켜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나는 왜 그렇게까지 아팠는가라는 질문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당신은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외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던 미세한 진동에서 비롯된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나?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렸던 것은 아닐까? 그 기대가 무너져서 내가 흔들린 것 아닐까? 그 물음들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겹 한 겹 덮여 있던 마음의 막이 거치는 듯 고요하고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잠시 뒤
마음속에서 작은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상처는 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는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그 깨달음은 완전한 안도도 즉각적인 평온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처음으로 마음의 흔들림을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일어난 움직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 흔들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준 이의 부주의함과 상처를 받아들인 마음의 흔들림은 분명 다른 층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는 사실과 그 바람에 오래 흔들리는 연못의 마음은 같은 이야기가 아니듯 그제야 당신은 마음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마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 파문은 더 이상 끝없이 번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잦아든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약한 진동은 남아 있었고 당신은 그 떨림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떨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 감정은 나에게서 일어났구나. 그러니 나는 이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바람은 여전히 부는데도 연못의 표면은 천천히 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장. 감정의 실체를 향한 질문. 감정은 손으로 잡을 수 없지만 때로는 물보다 무겁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때로는 불보다 뜨겁게 가슴을 데웁니다. 그렇기에 감정의 정체를 바로 바라보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당신도 그 난해한 실체 앞에서 어디부터 들여다보아야 할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한 번 잔잔한 물음이 일어났습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당신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만히 내려놓고 그 울림이 자연히 퍼져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감정이라는 흐릿한 그림자가 서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당신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억울했다 맞다. 그 말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이어 질문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정말 말 때문인가? 아니면 그 말을 듣기 전부터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언가가 그 말에 반응했을 뿐인가? 당신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단지 한 가지 사건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내가 바라던 모습, 내가 믿고 싶었던 나, 그렇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억울함은 그 마음들과 충돌할 때 생겨난 파편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한 구석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을 수 없는 마음을 드러내 보인 것이 억울함이 아니더냐? 당신은 그 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억울함이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의 몸짓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은 그 감정도 마주했습니다. 나는 왜 화가 났을까? 그러나 화는 단단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단하지만 그 속은 섬세한 모래알처럼 쉽게 흔들리는 마음의 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실망도 깊어지는 것이다.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진실을 부드럽게 꺼내놓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인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마음을 흔든 것은 그 말이 나 자신에게 기대한 모습과 어긋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노도 억울함도 모두 외부가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의 말은 단지 작은 불씨였고 그 불씨가 쉽게 타오른 것은 이미 마음속에 말라있는 낙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의 깊은 곳에서 가만히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감정은
외부 자극에 의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자극이 닿았을 때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그 감정의 무게와 온도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의 자리에서 이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물음은 단지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첫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나의 해석, 나의 기대, 나의 기억이 더씹혀진 마음의 현상임을. 그리고 곧 조용한 깨달음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감정을 없앨 수는 없어도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 깨달음 앞에서 마음의 떨림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 실체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감정이라는 흐릿한 그림자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의 근원을 따라가면 당신 마음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당신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3장. 상대는 그림자, 마음은 거울. 감정의 실체를 하나씩 들여다본 뒤 당신은 문득 이런 생각에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엇이었을까? 상처를 준 말의 주인을 떠올리니 여전히 마음 한쪽이 미세하게 수축했지만 그 반응은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근원을 마음 안에서 찾기 시작하자 상대의 존재는 조금씩 흐릿해졌습니다. 마치 먼 길을 걸어오며 비추던 긴 그림자가 해질녘이 되면 서서히 사라지듯이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물음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는 실체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비친 그림자였던 것은 아닐까? 당신은 그 물음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림자가 무엇인지 떠올려 보니 그 말은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실체의 모양을 따라 움직이지만 빛의 각도에 따라 크고 작게, 길고 짧게 바뀝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흔들린다고 해서 실체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흔들린 것은 빛의 방향, 땅의 굴곡, 혹은 바라보는 이의 마음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혹시 내 마음의 자리 때문에 더 크게 보인 것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상대의 말은 단지 한순간의 현상이었고 그 말을 크게 만든 것은 마음에 들이운 내 기대와 상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항상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어두워져 있을 때에는 작은 말 한마디도 거대한 울음처럼 들리곤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를 자세히 보지 말고 그를 바라보는 너의 마음을 보아라. 당신은 그 말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의 표정도 말투도 자세도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실체였지만 결국 당신에게 상처가 된 것은 그의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 비친 당신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그가 나를 흔든 것일까? 아니면 나는 그를 빌려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본 것일까? 그 물음에 답하려는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의 장면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맑은 물가에 서 있을 때 누구나 자신의 모습을 물속에서 보곤 합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 파문이는 순간 물속의 모습은 금세 왜곡되어 낯설게 보입니다. 그 낯선 얼굴을 보며 불안해지는 것은 물 때문도 바람 때문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물결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은 단지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지만 그 돌멩이가 떨어진 순간
물결이 크게 출렁였던 이유는 내면에 이미 잔잔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의 거울은 이전보다 조금 더 투명해졌습니다. 잠시 뒤 마음속에서 질문이 하나 더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거울이 흐려졌을 때 나는 왜 상대를 탓했던 것일까? 당신은 그 질문 앞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흐려진 거울을 탓하기보다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탓하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고통스럽지 않았지만 부드럽게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인정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면 마음의 고통이 잠시라도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고통은 결국 다시 되돌아와 마음의 깊은 곳에 앉았고 가장 나중에는 자신을 더 크게 아프게 했다는 것을. 그제야 당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림자였다. 그를 통해 나는 내 마음의 어두운 조각을 본 것이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마음속에서 잔잔한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림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도 그림자는 아프지 않고 결국 상처받는 이는 나뿐이라는 사실이 선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연못을 거세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조금 더 명료해졌고 당신은 그 명료함 속에서 아주 작은 평온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탐구가 남아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의 마음이 거울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이제 외부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을 다정하게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4장. 집착이 고통을 낳는 순간.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의 그림자를 하나씩 살피던 당신은 어느새 한 가지 물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오래 고통을 붙잡고 있었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깊이 파고드는 진지한 탐구였습니다.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더 깊은 층, 그 안에 숨어있는 집착이라는 뿌리를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일까? 상대의 말이 아팠던 이유는 단지 그 말이 거칠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언제나 붙잡음을 낳았고 붙잡음은 집착이 되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이라는 말은 무겁고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부끄러움의 기운까지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라보는 일에는 회피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조용히 고백하듯 속삭였습니다. 나는 상처보다 그 상처가 내 모습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더 아팠구나. 그 말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백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울리던 진동을 풀어내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스며 나왔습니다. 그 내 모습은 정말 진짜였는가? 당신은 그 질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붙잡아온 나의 모습, 상처받지 않는 나, 흔들리지 않는 나, 늘 이해받고 존중받는 나. 그 모든 모습이 과연 현실의 나였던가?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갈대와 같았다. 갈대는 본래 흔들리는 존재였습니다. 흔들리는 것이 곧 갈대의 삶이었고 흔들리지 않는 갈대는 이미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존재, 상처받을 수 있는 존재였으며 그 연약함이 곧 인간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그 깨달음 앞에서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완전한 모습을 지키고 싶어서 상처를 놓지 못했던 것이구나. 그 순간
마음속에서 오래된 매듭이 하나 느슨해지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작은 흔들림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흔들림들 하나하나가 모두 집착에서 비롯된 것임을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무너뜨린 내가 바라던 나에 대한 집착이 아팠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손에 잡고 있던 뜨거운 돌을 놓지 못해 손이 데인 뒤 손바닥을 바라보며 뜨겁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것처럼 그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다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놓아라. 놓는다고 해서 너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놓을 수 있을까? 그러자 그 음성은 한층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놓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이 너의 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던 집착은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었고 그저 오래된 습관처럼 손에 꼭 쥐고 있었던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조심스레 그 돌을 내려놓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돌은 처음에는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오래 움켜쥐고 있었기에 손아귀가 긴장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천천히 손을 펴자 돌은 자연스레 바닥으로 떨어졌고 바닥에 닿는 순간 예상보다 가볍게 굴러갔습니다. 당신은 놀랐습니다. 그 돌이 그렇게 가벼웠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언제나 무거운 것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 무거웠던 것은 사물이 아니라 마음에 쥐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조금 더 깊은 평온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마음을 들여다보던 당신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집착하고 있었다. 그것이 나를 아프게 했다. 상처를 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놓지 못한 나의 집착이 나를 묶어두고 있었다. 그 고백이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어 퍼져나가면서 당신의 세계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아직 모든 고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고통의 뿌리를 보았기에 그 고통은 더 이상 당신을 잡아끄는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 장에서 집착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고요한 과정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5장. 비움 속에서 드러나는 고요. 집착의 돌을 내려놓은 뒤 당신의 마음에는 미묘한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는 처음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던 무게가 사라질 때 사람은 종종 허전함을 먼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은 곧 마음이 다시 숨을 들이마실 공간이었음을 당신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떠올리자마자 파문이 일어나던 기억들이 이상하리만큼 아무런 저항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 위에 스치는 그림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그 위에 더 이상 이름도 무게도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변화가 놀라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비우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자리를 드러내는 일이다. 그 말은 마치 긴 세월 동안 먼지와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마음의 원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듯 했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했습니다. 고요가 깨진 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오래 붙잡았던 당신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눈을 감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작은 연못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연못은 이미 돌을 내려놓은 뒤라 파문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물결은 잔잔했고 물속에는 아직도 약간의 흐림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흐림에 마음이 쏠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 연못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고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고요는 내가 흔들림을 끊임없이 붙잡지 않을 때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은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 순간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은 그 사람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고 가끔은 가벼운 불쾌감이 다시 마음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감정조차 흘러가는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구나. 또 파문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곧 잦아들겠지. 그 말 한마디가 감정의 무게를 절반 이상 덜어주었습니다. 마음은 이상하게도 집착을 비워내면 오히려 더 넓어지고 더 깊어졌습니다. 예전엔 상처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해 다른 생각을 밀어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마음에 닿아도 넓은 물가에 떨어지는 작은 이슬처럼 아득히 퍼져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고요는 감정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시야임을 당신은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요는 단숨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마치 겨울 끝자락에 얼음이 서서히 녹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순간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얼음 속에 갇혀있던 미세한 공기들이 천천히 빠져나오며 투명한 물빛이 드러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의 얼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아래에서 숨어있던 본래의 고요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를 바라보는 동안 당신은 마음의 한 문장을 새기듯 되뇌었습니다. 고요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늘 거기에 있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까지 고요를 억지로 만들려고 했으며 스스로를 힘들게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요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마음의 자리를 비워주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당신은 마음의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연못 표면에 비친 것이 더 이상 왜곡된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상처의 흔적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이 있는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더 깊고 더 단단했습니다. 상처가 없어져서 고요해진 것이 아니라 상처를 더 이상 흔들 이유로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너는 이해했다. 고요는 비움에서 태어난다. 당신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비우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었고 용서하려 애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붙잡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강요도 노력도 아닌 조용한 결심이었습니다. 마음은 다시 넓은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 호흡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기 위해 기억한다. 이 말은 당신을 한층 더 자유롭게 했습니다. 상처의 기억이 고통의 증거가 아니라 깨달음의 길잡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의 한가운데에서 당신은 다음 장을 향한 작은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처 준 이가 어떻게 선생이 되는지에 대한 마지막 통찰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문을 지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장. 상처를 준 이가 선생이 될 때 고요가 서서히 마음 위에 내려앉자 당신은 조용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기억 속에 있었지만 그 기억은 더 이상 마음을 찢는 칼이 아니라 천천히 닦아갈 수 있는 작은 거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울을 바라보면 여전히 서늘함이 남았지만 그 서늘함조차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온도였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내게 무엇이었을까? 한동안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오지 않는 그 침묵에도 이전처럼 불안이나 조급함이 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마음을 한층 더 깊게 가라앉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러자 아주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듯한 하나의 문장이 반듯한 걸음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나를 해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춰준 사람이었구나. 그 말은 처음에는 낯설었고 조금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연못이 고요해진 지금 그 문장은 비로소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준 이가 없었다면 당신은 마음의 흔들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집착이 어딨는지,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불안을 어떻게 스스로 확장시키고 있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은 오히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발견하게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내 마음을 더 깊이 보도록 만든 인연이었을까? 그 질문은 판단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누군가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존재가 당신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그대로를 바라보는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그날의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단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성장에 필요한 문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밝은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시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야 하듯 그 사람은 그 복도의 역할을 했던 셈이었습니다. 그 복도를 지나온 지금 당신은 그 어둠을 탓하기보다 그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해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또 다른 진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나를 가르칠 의도가 없었지만 나는 그를 통해 배웠다. 이 말은 진솔했고 억지로 만든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인연은 의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당신은 이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처는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일으키기 위해 왔다. 당신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상처가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은 분명 아팠고 그 아픔으로 인해 많은 날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끝에서 당신은 평온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웠고 마음의 그림자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결국 자신을 더 깊이 품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그 상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원수였는가 아니면 스승이었는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어쩌면 처음부터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고통이 가라앉기 전에는 그 대답을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이제 고요가 드러난 자리에서 당신은 그 대답을 부드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마음을 더 잘 알도록 만든 하나의 인연이었다. 그 말은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어떤 인연은 우리를 웃게 하고 어떤 인연은 우리를 울게 하지만 모든 인연은 결국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이해였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연못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물결은 잔잔했고 고요는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비친 당신의 얼굴은 누구도 대신 흔들 수 없는 자리에서 스스로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상처 준 이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잠시 지나간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지나쳐온 지금 당신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무리
이 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처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그로 인해 흔들렸던 마음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눈은 과거를 밀어내지 않고 또 붙잡지도 않은 채 있는 그대로를 조용히 비추는 눈이었습니다.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듯 보이지만 그 고통이 깊어지는 이유는 내면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던 연약한 틈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그 틈을 건드린 순간 당신은 아팠고 때로는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이야말로 당신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떠올려보면 상처 준 사람은 당신의 삶에 잠시 지나간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다면 당신은 마음의 연못이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다시 잔잔해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람은 흔들림을 만들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고요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운 것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마음속에 조용히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로 인해 작아지지 않았고 상처로 인해 더 깊어졌다. 이 말은 의지가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당신은 흔들림을 견뎠고 그 흔들림을 바라보았고 마침내 흔들림을 지나 고요의 중심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억지로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묶여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움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차츰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유 앞에 서 있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성장으로, 고통이 아니라 고요로, 미움이 아니라 이해로 이어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온 당신에게 더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평온을 발견하는 법을 이미 스스로에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을 품고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당신의 걸음은 다시 시작됩니다.